시험은 그 모범답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을 쓰면 정말 잘 쓴 답안인데 실제로 시험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고 시험 시간을 주고 시험 시간 안에 그렇게 쓰라 그러면 거의 그렇게 쓰기 힘들다. 그리고 논점 빠뜨리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시험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 안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답안을 보고선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거기 공지에 올린 것처럼 상상의 점수 상상의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이런 논점들이 다 들어가면 만점인데 이런 논점 중에 내가 어떤 걸 빼먹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시라고 그냥 올려드린 거니까 너무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범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제가 이제 형총 2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들은 이제 기본 범죄를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배운 건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배운 건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학기에서는 이제 지난 학기에 배운 것과 다른 범죄 유형들을 하나씩 이제 검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 단독 정범, 지난 학기는 단독 정범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범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형법은 일단 이걸 정범과 공범으로 나누고요. 정범과 공범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정범은 간접 정범, 당연히 단독 정범은 있고요. 단독 정범, 그 다음에 공동 정범, 간접 정범. 이게 이제 정범의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다가 또 붙는 것들이 또 특별한 예로 붙는 것들이 합동범이라는 게 있고 합동범, 동시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정범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범은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교사범하고 방조범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그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공범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걸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학 과목에 보면 이 과목이고 저 과목을 항상 하다 보면 그런 거는 협의의 광의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공범, 그다음에 이걸 다 묶어서 공범이라고 하는 건 광의의 공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죄에 해당한다 이런 거 할 때 형법 각칙을 보는 거잖아요. 형법 각칙은 기본적으로 다 단독 정범을 기준으로 써 있습니다. 왜냐면 250조만 생각해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300 멀리 가지 말고 살인죄에서 250조에서 가까운 걸로 합시다. 제일 가까운 거. 특수폭행 특수상해 쪽에 보면 여기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말고 그 절도에 가서 절도가 가장 전형적인 거니까요. 여기 331조 2항 한번 보세요. 331조 2항. 네,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절도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구성 조건에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아예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합동범이에요. 그게 합동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써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334조로 가도 나오죠. 334조 2항을 봐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가 단독 정범으로 형법이 규정이 돼 있고 그 단독 정범의 직접 정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직접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그래서 직접 하지 않는 게 간접 정범이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공동 정범이고 간단하게만 좀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합동범은 아예 조문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써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동 정범은 뭘까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써 있는 범죄 말고 그냥 단독 정범으로 써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범은 19조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독립행위 경합이라고 해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정범의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공동정범이라는 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분업이에요. 분업. 공동정범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유식한 표현으로 이제 뒤에 가면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그냥 개략적으로만 쭉 설명하는 거니까 그 공동정범이라는 건 분업이라고 하고 유식한 표현으로 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의사로 행위를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는 분업이라는 건 제가 행위를 분담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은 일부를 실행했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누가 강간을 하는데 문 앞에 누가 망을 봐줬다. 그래서 망을 봐준 애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도와줬다고 볼 수도 있고, 도와줬다고 보면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강간범죄를 직접적으로 의사 연락을 통해서 공동 분담해서 했다,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 망봐준 사람은 직접적으로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정범이 될 수 있어요. 공동정범이라는 건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공동의 의사라는 건 뭐야? 그 범죄 전체를 같이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하는 거. 그러면 역할을 분담해서 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진다? 나는 일부를 실행했지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는 게 공동정범이고요. 간접정범은 중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이용 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항상 내가 저기 아까 화장실을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거기 화장실 앞에 정수기 위에 지갑이 있는 걸 보고 왔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여기 가서 아차 내가 깜빡했는데 미안하지만 거기 가서 내 지갑을 내가 그 물 여기다 따로 받으면서 지갑을 놓고 왔는데 지갑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학생은 가서 내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죠. 그럼 나 줬을 거 아니야. 절체행위 제가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실제로 그걸 절체했다고 그러면 절체행위를 누가 했다고 봐야 돼요? 내가 했다고 봐야지. 이 사람 보고 네가 갖고 왔으니까 네가 절도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처벌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이거는 맞지, 몰랐으니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형법의 표현으로 유식하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없을까? 일단 절도죄 구성 요건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절취라는 것 자체가 절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시키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점유자의 의사에 점유를 배제시킨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럼 뭐가 없는 거야? 고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도죄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절도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 형법 34조에 있는데, 간접정범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기 우리 형법의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또는 방조를 우리가 이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금방 내가 지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죠. 왜? 고의가 없어서. 그럼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거 들면 아마 이해 금방 빠르실 텐데, 제가 저 사는 집의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저 어머니는 2층 살고 저는 4층 살고 3층에 제 동생네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3층 내가 살아서 이제 얘네가 맞벌이니까 동생 이제 애를 어머니가 좀 봐주셨거든요. 봐주시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야 큰아빠 깨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4살 5살 이만 할 때. 그러면 얘가 와서 나를 깨우는데요. 그냥 일어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를 딱 앉아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여기 와서 딱 앉아. 얼굴을 보고 이렇게 딱 앉아갖고 귀싸대기를 때려요. 일어나라고 귀싸대기를 막 때려요. 얘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알고 시켰단 말이죠. 걔가 그렇게 날 깨운다는 걸 알면서 우리 어머니가 걔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싸대기 때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례를 풀어봅시다. 이 사례를 풀어보면 일단 제 조카의 죄책. 그럼 얘가 폭행했죠? 폭행했는데 폭행의 고의 있죠?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죠? 그다음에 책임으로 가서 얘 형사 미성년자죠? 처벌되지 않는 자죠? 자, 그럼 얘는 무죄. 그러면 이제 이거 시킨 사람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의 죄책.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거지. 교사지. 근데 교사인데 금방 내가 뭐라고 그랬죠? 처벌되지 않는 자를 시키는 건 교사예요. 그런데
시켰지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시킨 거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폭행죄 저희 어머니가 폭행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자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범죄는 일어났잖아. 범죄는 난 맞았잖아 일단.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으면 누군가는 정범으로 처벌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직접 행위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후에서 시킨 사람이 정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구조가 간접정범의 구조예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합동범 동시범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교사하고 방조도 쉬워요. 교사는 뭐다? 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계속 나왔던 거 고발 사주 의혹. 그럼 사주라는 게 교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주가 교사고 그러니까 교사는 청부살인 이런 것도 다 교사죠. 이런 것들이 다 교사입니다. 그다음에 방조는 뭐야?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이제 나중에 사례 같은 거에서 이제 실제로 현실적인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지냐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거에서 보면 얘하고 얘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공동정범하고 방조범이. 그러니까는 얘는 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잖아. 직접 한 놈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직접 안 한 놈이 있을 때 얘가 한 행위를 제가 하는 범죄 행위를 도와준 거라고 볼 거냐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정범하고 교사범도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 경우에 이게 교사냐 간접정범이냐가 또 달라지게 되고 이래서 교사하고 간접정범이 사실은 이제 모든 사례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 경계선으로 가면 얘하고 애매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공동정범하고 방조범하고 애매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2인 이상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동범이라는 것하고 공동정범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건지 그다음에 동시범하고 합동범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번 섹션에서 쭉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범론의 개요고요. 공범론의 개요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개념만은 우리 한번 알고 넘어가죠. 이 필요적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 여기 뒤에 보면 어디 나올 텐데 여기도. 필요적 공범을 이게 책이 순서가 조금씩 책마다 달라서 여기 뒤에 색인이 뒤에 색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필요적 공범이 301, 719, 301에 있겠네요. 301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필요적 공범과 공범 규정의 적용죄 맨 앞에 있는데 내가 못 봤네. 301페이지 가운데 맨 앞에 있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 뭐냐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범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법에서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쉬운 범죄를 보면 간통죄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간통죄가 뭐야? 원래는 형법적으로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닌 자와 간음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간통죄는 이렇게 잘 살 필요 없는데 간통 없어져서. 근데 간통은 원래 뭐였냐면 내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면 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이 되는 거고요. 내가 배우자 없는 자라면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 간음행위를 하면 간통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둘 다 배우자가 있는 자끼리 간통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2개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간통 하나, 이 사람에 대한 간통 하나, 그래서 둘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통이라는 걸 봐봐. 혼자 할 수 없잖아. 이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형법에 남아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기 쉬울 만한 필요적 공범인 그 간통죄가 뇌물 관련되는 거. 뇌물은 반드시 주는 놈이 있으면 받는 놈이 있는 거지. 받는 놈 없이 주는 놈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적 공범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적 공범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집합범과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대항범은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게 대항범이고 집합범은 때로 같이 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유형은 둘 다 대항범이죠. 이제 간통죄 없었지만 이해하기 쉬워서 간통죄를 말씀드린 거. 간통죄.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뢰죄와 증례죄. 뇌물을 받는 사람은 수뢰죄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 증례죄입니다. 증례죄. 그래서 수뢰죄와 증례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 뭐가 있을까? 도박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 도박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항범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손만 가지고는 박수를 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항범이 되는 거고요. 집합범은 때로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조문 읽었던 것 중에 집합범 있는데 필요적 공범에 뭐 있을까? 이거 조문에 써 있잖아.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렇죠. 334조였나? 하여튼 거기 특수 강도 중에 합동범, 그 다음에 특수 절도 중에 합동범 이런 것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적 공범이죠.
그렇죠? 필요적 공범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필요적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아직 이 필요적 공범에 또 사실 필요적 공범 설명할 때 되게 좋은 사례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국회가 법을 지금 안 만들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 내고 만들려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고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못 하는데 그 낙태 있잖아요, 낙태. 낙태도 보면 의사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잖아요. 인부가 낙태를 하는데 의사는 처벌될 때 업무상 동의 낙태죄로 처벌이 돼요. 동의를 했다는 건 누가 동의했다는 거야? 인부가. 그럼 인부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동의 낙태죄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낙태를 하는 순간에 인부는 자기 낙태죄. 내가 낙태를 한 거잖아. 그래서 자기 낙태죄, 의사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 그래서 이 둘 관계도 필요적 공범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헌법 불합치가 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난 건 낙태죄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초기 낙태까지 다 처벌하는 게 문제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22주까지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고 22주가 근데 22주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2주에 낙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22주 이전에도 다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는 제가 보기에는 269조 1항이나 269조 2항이나 270조의 그 의사의 동의 낙태죄나 둘 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대로 놔두고 뭘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낙태를 허용되는 사유를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22주까지는 최소한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 경우는 낙태죄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빼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죄도 없어질 거라고 얘네들이 지금 선거 계속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여성표를 의식해서 이게 나쁜 것들이지. 정치인이 어쩔 수 없지만 그 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 개정안 올린 지 엄청 오래됐어요. 쓸데없이 무슨 검찰 뭐 이런 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앉아 있고 말이야.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난 시기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필요적 공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건 필요적 공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자 수뢰죄 등례죄를 봅시다. 나는 돈을 주기 싫어. 근데 저 공무원이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막 압박을 해. 그래갖고 줬어. 그러면 제가 나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한 거는 나의 증례를 교사한 거죠. 아니면 반대 더 쉬운 거. 공무원이 일 처리를 안 해줘. 그래갖고 내가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 안 받는데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안 받는데 근데 내가 계속 갖다 줘갖고 어쨌든 받겠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수뢰를 계속 교사한 거잖아. 그렇죠? 수뢰 돈 받아 한 게 돈 받으면 저 수뢰가 되는데 그걸 교사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나는 수뢰죄의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은 각각 자기 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간통도 간통 빼자 이제. 낙태는 다시 살아나서 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간통은 아예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낙태는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부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형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낙태를 해달라고 해서 의사가 낙태를 해줬어요. 그럼 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인부는 자기 낙태죄, 의사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랬을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당신 이거 한 불법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사정이 어쩌고 해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계속 그래갖고 의사가 해줬어. 그래도 이 사람은 의사가 동의 낙태죄를 교사를 했지만 그걸로 처벌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적 공범의 경우는 얘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 인부는 그냥 자기 낙태죄 이렇게 처벌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공범 규정이 배제된다 이 말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이 되는 경우는 각각 자기 죄로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필요적 공범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2인상이 합동하여 그랬으면 누가 먼저 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합동범으로 처벌되면 그만인 거고 교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을 필요적 공범은 각자가 정범이에요. 그 죄에 각자가 정범이 되기 때문에 이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공범에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필요적 공범이 근데 사실은 양쪽이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데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 양쪽을 다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한쪽만 처벌하는 것도 있긴 해요. 형법에 음압반포죄라고 이게 243조에 있는 건데 이게 243조에 이게 이제 형법이 옛날에 만든 거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보면 음하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이게 이제 음하거든요.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이거 처한다. 그래서 음란한 문서를 여기 보면 판매한 데가 있잖아요. 판매나 반포가 있잖아요. 그걸 가서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이건
돌린 사람만 처벌하거든요. 이게 요거는 일단 일방만 필요적 공범이긴 하지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매매라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 매매라는 건 무슨 매매죄가 있으면 매매죄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적 공범이겠죠. 왜? 매매가 뭐니까? 그 삶의 팔매잖아요. 그럼 사는 놈이 있고 파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적 공범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매매죄와 관련되는 것들 중에서는 파는 놈만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약은 사는 놈 파는 놈 다 처벌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약간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의 이 어려운 주제 정범과 공범의 구별. 그 다음에 구별 기준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네, 요거까지 달려봅시다 그냥. 자, 공범과 정범의 구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상은 보통 정범과 공범을 우리가 이제 아주 표현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정범과 정범은 범죄를 한 자, 공범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관여한 자라고 관여자입니다. 이건 이게 관여자, 이거는 한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그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바깥 문 앞에서 망을 봐줬을 때 이거를 관여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직접 한 걸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직접 한 걸로 볼 거냐 관여한 걸로 볼 거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준들을 일반적인 기준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다 정범과 공범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범과 그다음에 공범의 범죄 속에 교사범과 방조범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법 조문을 이제 여기 공범의 조문을 다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30조부터 예. 30조부터 보면 우리 형법 규정하고 있는 공범의 종류. 여기 3절에 써 있는 공범의 개념은 광의 공범이겠죠. 왜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광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30조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요게 기본이니까 요것만 하고 밑에 2항 3항 이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2조 종범이 제가 여기서 말했던 방조범을 말합니다. 종범. 그다음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강경한다. 돼 있고요. 33조는 일단 요건 어려운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34조 간접정범 일단 이것도 2항은 뺄게요. 일단 1항만 먼저 볼게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정범과 공범의 규정들인데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공범을 구별할 때 실제로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교사범은 어떤 형으로 처벌한다고 써 있어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범을 실제로 여기 이게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처벌하는 형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동 종범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형량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걸 갖다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정범도 마찬가지고 간접정범하고 교사범도 이게 형량이 다 정범형으로 처벌하는 건데 근데 이걸 굳이 뭐하러 그렇게 구별하냐 아무거나 처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양형에서 차이가 나요. 정범인 거하고 공범인 거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일단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과 공범의 일반적인 개념상 구분과 함께 공범의 종속성 관련되는 걸 봅니다.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텐데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개념은 정범 없이 공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사범은 범죄를 하라고 시킨 거죠. 얘는 범죄자를 도와준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개념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놈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범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범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건 정범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따라간다는 거가 이제 공범의 종속성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종속성도 이제 견해 대립이 막 나와요. 나중에 가면 이제 특히 이제 간접정범하고 교사범 거기 가면 또 이제 종속성에서 막 학설 대립이 막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뭐냐면 정범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견해 대립들을 그냥 쭉 이런 견해 대립이라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 지금 뭐 적거나 신경 쓰지 마. 뒤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아니면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아니면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있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고 처벌 조건, 예를 들면 친고죄라면 고소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야만 공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공범 종속성을 어느 정도가 종속돼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범위 성립하려면 정범이 어디까지 갔어야 되느냐, 처벌돼야 되느냐. 아까 제가 교사범위라는 건 정범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정범이 처벌돼야 되는 것까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위법한 행위까지만 하면 되는 거냐? 거든요. 지금 다수설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다수설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책임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내가 간접점검하고 교사범 구별이 어렵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간접점검 조문이 뭐라고 돼 있었죠?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근데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책임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네, 정범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범이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교사범이 된대잖아. 근데 아까 간접점검 얘기할 때 처벌되지 않는 자를 교사하면 간접점검이라며. 그럼 두 개가 겹쳐버리잖아요. 겹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간접점검하고 교사범이 실제로 구별하는 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방조범하고 공동요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망을 봤는데 망을 본 걸 공동요범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면 그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보면 공동요범이 될 수도 있고, 역할 분담이 아니고 그냥 얘가 범죄 행위를 하는 걸 도와준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방조범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점검하고 교사범, 공동요범하고 방조요범을 구별하는 게 쟁점이 됩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정범과 공범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통상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유식한 표현들이 약간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 정범의 기본적인 표지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저기 우리 교재에 보면 범행 지배로서의 정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범행 지배라는 게 그 범행 지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으로 공범론에서 지겹게 나올 이름이 있는데 록신이라고. 그 록신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형법 시간에 배우는 이 공범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 록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록신이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나? 지금 90 살아있으면 거의 100살 다 돼가는데. 네, 그 록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것도 그냥 사이드로 알아두세요. 독일에서는 이제 교수가 되려면, 독일이 약간 그 교수 시스템이 되게 독특한 나라인데, 교수가 되려면 박사를 하고요, 교수 자격 과정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좀 빨리 하지만 그리고 이제 수업 연한,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대학은 수업 연한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만 박사과정 같은 경우 박사과정이 연한이 3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3년인데 3년에 박사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박사는 왜냐하면 논문을 쓰는 거잖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수업만 듣고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업 다 듣고 논문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이라는 게 무슨 조그만 소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제 박사 논문만 해도 작은 책이거든요. 논문이지만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사 3년에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공계 쪽은 있어. 그쪽은 왜냐면 실험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있지만 문과 쪽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독일이 교수 자격과정 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이 보통. 옛날에 보통 10년은 기본으로 했어요. 교수 자격과정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교수 자격과정을 박사를 받은 사람 받고 나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려나 교수까지 쭉 하면.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 교수가 되는데 빠른 사람들이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교수가 정년이 길어요? 아니, 똑같아. 65세. 그러니까 보통 45세 정도 돼야지 교수가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러면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으로부터 독립하거든요. 독립하는데 독립하고 나서 그러면 뭘로 먹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등록금이 없으니까 알바를 조금씩 해요, 다. 그리고 뭐 킨더겔트라고 또 받는 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근근히 먹고 살거든요. 근데 45살까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걔네들은요, 공부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다 먹고 살게 해줘요.
그 대신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른 데 나가면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적게 주지. 그렇지만 먹고 살게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도와주는, 우리처럼 뭐 저는 제 38살에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38살까지. 저희 어머니가 먹여 살렸단 말이죠. 근데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나를 누가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걔네는 국가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40대 중반 정도의 교수가 돼요. 통상. 록신이요. 몇 살에 교수가 될게요? 32살에 교수가 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수 자격 과정이 있는데도 앞에 거 하고 다 교수 자격까지 끝내고 교수가 됐을 때 32살이었어요. 독일의 20세기 최고 형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 자격 논문이 바로 이 공보원 관련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교수 자격 논문이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론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32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보통 사람들 40대 중반에 교수가 되는데 이 사람 32살부터 교수가 됐으니까 연구 실적도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상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논문을 찾으면 지금까지 록신의 논문이 없는 주제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법학은 천재가 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새로운 걸 뭔가 발견해내고 발명하고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법학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이 사람은 록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논문을 찾아보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논문을 찾아보면 록신께 안 걸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독일에서 20세기 최고 형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능적 행위 지배설은 현재 세계 한 60개국에서 다수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기 학자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론은 그냥 기본적인 이론이 다 록신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록신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사람들 논문을 읽어보고라 그랬을 때 록신이 뭔가 새로운 걸 해냈을 때 제가 록신한테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제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재라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록신이 뭔가 이론을 내놓으면 그 이론이 이 사람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독일 사람들 공부하는 거에 독일에서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얘네들 방법론에 되게 놀랐는데 얘네들은 공부 딱 시작하면 그 주제와 관련되는 200년 전까지 올라가서 그 관련되는 자료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법하고 아예 안 맞는 것들은 아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찾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그 자기 부자기 구별할 때 거기 자기에 의한 부자기 범설 있죠? 그것도 록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록신이 만든 건 줄 알았어 나는. 그거 150년 전에요. 그 메르켈이라는 형법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근데 주장했다가 체계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장됐던 이론을 록신이 가져와서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개량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록신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적 행위 지배설도요. 원래 이게 록신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 벨젤이 만든 이론이에요. 벨젤이라고 목적적 행위론 주장하는 그 벨젤도 20세기 최고 형법학자라고 불릴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교수로 활동했던 시대는 비슷하거든요. 약간 빠르게. 근데 나이는 아버지 뻘이에요. 왜냐면 록신은 교수가 일찍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의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록신 같은 사람은 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들 보면 다 옛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애들 기본적인 방법론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앞에서부터 찾을 게 있는지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논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 훑어봐야 별거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계속 이론적으로 200년 넘게 계속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네들은 그렇고 록신은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방법론 자체를 그 박사 논문 쓰거나 그 교수 자격 논문을 쓸 때 했던 그 방법론을 그대로. 그리고 제가 이게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 록신의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건지.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말했죠. 책이라니까 책. 그러니까 교수 자격 논문이라는 그러니까 박사 논문도 그렇고 교수 자격 논문도 그렇고 이것들은 다 책이에요, 책. 그리고 독일에서 유일하게 아마 전 세계적 교수 자격 논문 쓰는 데가 독일밖에 없으니까 독일에서 유일하게 전 전공을 망라하고 교수 자격 논문이 9판 10판씩 나온 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록신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자격 논문이 9판 10판이 나와요.
일반 책도 988 나오기 쉽지 않잖아. 근데 988씩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어쨌건 지금 현재 세계 한 60개국 정도에서 록신의 이론이 그 형법학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록신 견해를 따르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기본적인 틀 자체는 자 록신 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정범과 공범을 우선 개념상 구분할 때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정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직접 행위한 자예요. 직접 행위한 자가 정범이다. 스스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정범이다.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자는 교사 또는 방조자로서 타인의 범행에 고의로 참가하는 자가 된다. 이게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정범의 개념을 이제 범행 지배로서 그리고 통상 그래서 록신의 기능적 이제 제가 말한 건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 거고 록신의 기준에 따르면 이건 이제 행위 지배라고도 하고 범행 지배라고도 해요. 책마다 다르겠습니다. 이 독일어의 타트라는 걸 갖다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범행 지배설이라고도 하고 행위 지배설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건 행위 지배든 범행 지배든 저는 범행 지배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범행 지배를 하는 자가 정범이다. 이게 록신식의 표현입니다. 범행 지배를 하는 자가 정범이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공동정범이 역할 분담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도 록신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그 공동정범을 정범이라고 해야 되니까 거기 행위 지배라는 말이 붙겠네. 그래서 그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능적이라는 게 뭐야? 분업. 그래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게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간접 정범도 정범이잖아. 저거는 어떤 표지를 세우냐면 의사지배라는 표현을 써요. 의사지배. 의사지배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미리 그냥 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교사범과 간접정범은 간접정범은요. 얘를 내가 시키면 얘는 내가 의사를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는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의사지배고요. 이거는 이러면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교사범은요. 내가 시켰는데 하고 안 하고를 얘가 선택하는 거예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얘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교사범이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완전히 장악해서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게 완벽해지면 그냥 간접정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저기 내 지갑을 두고 왔는데 지갑 좀 갖다 줄래? 그러면 갖고 올 거 아니야. 이거는 간접정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게 그거예요. 미성년자 애들 이제 우리 요새 이제 논란되고 있는 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14세 미만이면 범죄 성립하지 않죠. 14세 미만이면 그러면 책임이 없는 애예요. 근데 아까 제가 교사범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애매한 거지. 13살짜리 애가 있어요. 13살짜리 애는 형사 미성년자죠. 그럼 얘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 자예요.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내가 시키면 내가 뭐 좀 해줄래? 그랬는데 얘가 얘한테 살인 교사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13살짜리 애한테 살인을 교사했어요. 그러면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내가 나한테 의사가 장악돼서 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얘가 돈 주면 해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얘가 나한테 의사가 장악돼서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상황이 되면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얘가 돈 내놔 돈 주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가 되는 애라면 간접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사지배라고 해요. 그래서 책임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자를 교사했을 때는 의사지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간접정범이냐 교사범이냐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록신 이론이에요.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정범은 그냥 내가 범죄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범행지배를 그냥 하고 이건 그냥 범행지배, 이거는 기능적 행위지배, 기능적 범행지배, 이거는 의사지배. 이게 정범의 표지라고 설명을 해요.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 학설에 302페이지 교재 302페이지고 다른 책 보는 사람들도 아무거나 다 똑같이 나와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 그래서 정범과 공범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와 관련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정범의 개념이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도그마틱적인 의미는 있어요. 근데 도그마틱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제한적 정범 개념하고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는 게 책에 나올 겁니다. 네, 제한적 정범 개념하고 확장적 정범 개념. 네, 여긴 또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그 이상동 교수 책에는 각주에 나오네요. 302페이지 각주 2번에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제한적 정범 개념은 범죄 행위는 형법 각칙에 규정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한 자만 정범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써 있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만 정범이다. 이게 제한적 정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정범이 아니고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한적 정범 개념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들었던 예에서 여기서
망보는 애가 있었으면 얘는 무조건 뭐야? 제한적 정보 개념에 따르면 무조건 공범이지. 왜? 얘는 범죄를 직접 한 애가 아니라 망가진 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범. 아까 제가 들었던 저희 어머니 사례. 어머니가 조카시켜갖고 나를 깨우는 사례. 그 사례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도 직접 행위한 자가 아니니까 공범이 되겠죠. 그렇죠? 제한적 정보 개념은 그래서 범죄를 정범의 범위를 아주 축소시키는 겁니다. 네,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그래서 정범만이 가벌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형법 각칙에 정범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직접 행위한 자만 가벌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공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죄자는 직접 구속요건에 써 있는 행위를 한 놈만 범죄자여야 되는데 공범을 처벌하잖아요. 그럼 얘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되는 이유는 특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확장적 정범 개념을 쓰는 쪽은 구속요건 실현에 어떤 방면으로든 기여만 하면 다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공범들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치? 이거 다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확장적 정범 개념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럼 이거 다 범죄자로 처벌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거예요. 형법의 구속요건. 예를 들면 이걸 둡시다.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게 있습니다. 살해한 자라고 할 때 살해 행위에 어떤 측면으로도 기여한 자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한적 정범 개념은 요 행위를 한 사람만 범죄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 행위를 한 사람만 범죄자가 되는 건데 여기 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교사범이나 이런 애들을 처벌하는 건 처벌을 확장해서 원래 이것만 처벌한다고 형법이 써놓은 건데 이 공범 규정을 둬서 얘네들까지 처벌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제한적 정범 개념이고, 반대로 확장적 정범 개념은 원래 여기에 이 살해한 자가 아니고 살해하는데 관련된 모든 애들을 원래 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거다. 근데 공범 규정에 보면 형법, 아까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형벌 감경 규정 두고 있죠. 이런 거는 오히려 얘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의미가 없지.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죠 지금은. 왜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지. 뭐하러 싸워 이걸. 아니 그러면 봐봐. 아까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간접 정범은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에 정범이라고 써놨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처벌 공범 규정이 처벌을 축소하는 거고 자식구 간에 어쨌든 처벌 축소하잖아. 얘는 똑같이 처벌하고 얘는 축소하잖아요. 규정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형법을 새로 만들면은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울 만하겠죠. 이런 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형법이 만약에 새로 처음부터 쓴다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걸로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이게 책에 나오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이론 다 지금 우리 형법을 해석하는데 딱 맞춰서 해석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건 나중에 형법을 새로 쓰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확장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방조범도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딴 건 다 빼고 요거만 하나 딱 놓고 얘기를 할게요. 요 방조범을 하나 딱 놓고 봅시다. 방조범은 형벌을 2분의 1 강경한다고 돼 있죠. 이걸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이게 처벌하기 위해서 둔 특별 규정이에요. 얘한테 특혜를 주는 규정이에요.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얘는 원래 처벌되지 않는 애인데 처벌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처벌을 확대한 규정이지. 근데 반대로 확장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얘는 원래 이 공범 규정이 없으면 원래 그냥 처벌되는 애인데, 살인죄로 그냥 처벌되는 애인데 2분의 1로 감경을 해서 처벌하는 특혜를 주는 규정이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조범 규정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쳤을 때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얘는 처벌할 수 없지. 방조범 규정이 없으면. 근데 확장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이게 없으면 그냥 정범으로 처벌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거죠. 요거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보면 이제 학설이 나와요. 이 형법은 잘 아시겠지만 학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죠. 학설들 막 나옵니다. 여기. 자, 정범과 공범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것도 실은 지금 이게 이게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설로 가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설은 그 행위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객관설은 형식적 객관설, 특히 원래 객관설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형식적 객관설이겠죠. 그렇지. 원래는 이걸 객관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 객관설이 나오니까 이걸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부른 거겠죠. 그래서 형식적 객관설은 기준이 그냥 구성 요건의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실행했어야 정범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형식적 객관설입니다. 이건 쉬워요. 그렇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한 사람.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거, 아까 강간하는데 망봐준 애는 정범이야, 공범이야?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공범이죠. 그렇지? 직접 강간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객관설은 이것도 이제 행위를 놓고 하는 건 맞는데 그 행위 기여의 비중에 따라 구별하는 이론입니다. 예, 행위 구별의 기준.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필요설, 뭐 여기 보면 필요설.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설하고 필요설. 뭐 필요설과 유사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필연설, 뭐 이걸 직접설이라고도 하고 우세설이라고도 하고 막 우위설이라고도 하고 이게 있잖아. 왜냐면 한국에서 탄생한 학설이 아니고 독일에서 나온 독일어를 번역한 거잖아.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니까 이걸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금 제가 쭉 입에서 나왔던 거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구성요건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범이다. 이거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과관계에서 혹시 원인설 기억하시나요? 원인설. 조건설이 있고 원인설이 있잖아요. 조건설은 뭐야? 그냥 관련만 있으면 무조건 다 인과관계. 근데 원인설은 거기서 어떤 걸 집어넣어요? 최유력 조건설, 최종 조건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 객관설의 필요설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원인설 같은.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표현을 집어넣는 거고 우위라는 건 가장 우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수식어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범죄 수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범이다. 그러면 아까 망본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동시설은 범죄 참여가 범인의 그 범죄 수행 중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동시라는 건 그 행위가 동시에 있었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강간을 하는데 그 순간에 계속 망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이러면 정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동시. 그다음에 뭐 우위설, 뭐 객관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서 범죄 가담자의 법익 침해 행위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 지금 제가 강연에 갖고 온 그 번역해 놓은 것도 말이 꼬여가지고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우리 교재도 그냥 이렇게만 딱 나오네. 결과 발생이 필연적인 이렇게만 나오죠. 네. 이 말이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필수 불가결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가장 우위에 있는 범행 기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질문은 이 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도대체 뭐가 필수 불가결하는 건데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망봐준 게 필수 불가결한 거였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똑같이 망봐준 행위라도 이게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교사범하고 간접정범 구별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겠죠? 필수 불가결한 행위는 직접 행위를 한 자가 했잖아 이미. 그럼 제가 정범이어야지.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관설 요거는 약간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주관설은 이겁니다. 이건 의사설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정범의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범이고 공범의 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범이다 이러는데 이건 하나만 한 말이잖아. 그렇죠? 이런 건 무시하고 이익설이 가장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설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관설은 이익설. 누구의 그 범죄 행위가 누구에게 이익이 된 거냐. 그래서 이게 독일의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바데반네팔이라는 게 있는데 번역하면 욕조 사례. 그 욕조 사례인데요. 이게 독일 판례가 있는 거예요. 옛날 판례긴 한데 유명한 판례예요. 그 욕조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서양 애들이 제가 그 법학 입문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안 했지만 서양 애들이 성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 점도.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걔네가 더 우리보다 제가 더 우리보다 오히려 성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미국의 그런 그 서양 애들의 하루 문화를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보면 통상적인 걔네들의 문화가 더 이렇게 성적으로 더 문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서양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6.8운동을 아마 법학 입문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6.8운동이 뭐냐면 서구 세계를 완전히 바꾼 그 운동인데 그 6.8운동 이후에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8운동의 가장 핵심은 권위주의 타파예요. 권위주의 타파고
그다음에 그래서 68운동 이후에 핵심적인 테마가 낙태예요. 그 전까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68운동 이전에는 낙태가 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면 금지였고요. 제가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형법에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아세요? 1970 그게 1972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68운동 이후에 형법이 영향받아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낙태 자유화 되는 것도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서 72년에 형법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서양 국가 대부분이 68운동 이후에 빠르면 1970, 70년, 71년, 72년, 그 70년대 초반에 그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간통죄를 폐지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간통죄 여성만 처벌했습니다. 놀랍지. 굉장히 자유의 나라 프랑스가. 60년대까지 간통죄 남자는 처벌하지 않고 여자만 처벌했다니까요. 근데 독일은 그 비슷한 게 또 있었는데 독일은 간통죄가 아니고요. 휠레라고 그래서 그거 혼외 간음죄예요. 우리 혼외 간음죄가 그게 간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야. 배우자 없는 자와 배우자 없는 자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부부가 아니면 형사처벌해요. 1960년대까지 독일도 그랬다니까요. 프랑스는 아까 간통 여자만 처벌한다 그랬죠. 이런 서양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뭘 굉장히 이러지 않아요. 특히 성적으로. 왜 그럴까? 성적으로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걔네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왜? 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거든. 걔네는 원래 카톨릭이 2000년 지배해온 곳이잖아요. 유럽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독일의 이런 거가 관련되는 판례를 볼 때도 그런 기준을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대 이전 판례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꽤 오래된 그 전 사례입니다. 그 전 사례인데 처음에 60년대 사례로 판례로 내 기억을 하는데 미혼모가 집에서 애를 낳네. 여동생이 애를 낳았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애를 욕조에 넣어서 죽였어요. 이 사례예요. 이게 욕조 사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는 정범이 아니고 공범이다 이랬어요. 왜? 이게 누구의 이익이니까? 동생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받는 자가 정범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받아받는 팔 그 욕조 사례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판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가문의 망신이다라는 게 이미 유럽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당연히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집에서 애를 낳는데 언니가 욕조에 넣어서 죽여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스타신스키 사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보다 좀 뒤인데요. 이게 이제 혹시 요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푸틴 나오잖아요. 푸틴이 옛날에 KGB였다고 하잖아요. 아세요? 혹시 KGB가 뭔지? 미국의 CIA 같은 조직이에요. 근데 KGB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옛날에 그 동서갈등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 보통 동서갈등 남북 갈등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남북 갈등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남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북방부는 부자고 남방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북방부와 남방부의 경제적인 격차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남북 갈등이라고 하고 동서 갈등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동쪽은 유럽을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유럽을 기준으로 서쪽은 자유진영이고 동쪽은 공산진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서 갈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CIA나 KGB나 이런데 CIA가 소련 그 공산국가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소련의 정보기관이고 CIA는 자유진영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정보기관이잖아요. 이 둘 간의 그 암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짓 그때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KGB에서 그 스타신스키라는 애를 KGB 요원을 파견해서요. 그 독일의 정치인을 살해합니다. 독침으로 정치인 2명을 살해해요. 그래서 그 첩보원이 잡혔는데 이 첩보원을 가지고 너는 공범이다 이랬어. 직접 독화살로 사람을 죽인 그 정보 요원을 공범이라고 그랬어. 왜? 이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KGB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정부는 KGB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독일의 판례들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이 판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땐 공범과 정범을 구별할 때 그 록센의 기능적 행위집에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막 하기 전까지는 얘네가 주관설을 취했거든요. 판례가. 예. 그런 점에서 참고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관설 중에 특히 이제 이익설을 취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범행지배설입니다. 요거는 앞에 한 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범행지배설을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범행지배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범행지배설이 록신의 범행지배설이 지금 형법학계의 완전 지배적인 거네지만 원래는 이 범행지배설을 제일 처음에 말한 건 벨젤이라고 그랬죠. 네, 벨젤입니다. 그래서 벨젤의 범행지배설은 그러니까 범행지배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주관적 요소와 이게 지금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쉽게 말하면 아까 객관설과 주관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능적 행위지배설은 범행지배설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정범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과 공범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 요소나 주관적 요소만으로 정범의 본질과 정범의 구별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나오는 절충설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범행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당학 또는 사태의 핵심 형상을 지배하는 것. 지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면 정범이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각 정범의 유형마다 지배의 특성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범행지배, 이건 기능적 범행지배, 기능적 지배, 이거는 의사지배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벨젤은 이제 이 사람은 목적적 행위론자기 때문에 정범의 표지도 목적적 행위지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벨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벨젤이 록신하고 비교해서 절대 밀리는 학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세가 목적적 행위론이 사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벨젤의 이론은 다 목적적 행위론에 맞춰서 다 이론이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라져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록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 범행지배설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벨젤의 범행지배설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록신이 사회적 행위론에 맞는 범행지배설을 새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록신이 천재는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천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남의 이론이 있으면 그걸 충실히 내가 소화를 해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찾아낼 게 없나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그러려면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원래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천재라기보다는. 록신의 범행지배설은 간단합니다.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결합시켜서 범행지배를 유형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정범은 범행지배, 그다음에 간접 정범은 의사지배, 공동 정범은 기능적 범행지배 이렇게 표지를 딱 정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이견에 따라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교재에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상동 교수 또 표현을 꼭 굳이 또 다르게 또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여기 보면 범행지배 구조적 규형, 범행지배 유형, 실행지배, 의사지배, 기능적 범행지배 이렇게 되는데 이 실행지배라는 게 결국은 직접적인 범행지배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단독 정범에서 예. 이렇게 보고요. 뭐 조직지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정범 뒤에 정범이론,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305페이지 각주 15번에 보면 독일어로 힌터뎀 테터 이래가 정범 뒤에 정범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정범 배후의 정범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라는 게 혹시 교과서에 나오는데 설명을 하면 헛소리 이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형법에서는 정범 배후의 정범이 성립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범 배후의 정범이 뭐냐면 정범이 처벌이 돼도 뒤에 있는 놈이 시킨 놈 있잖아. 시킨 놈을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형법 종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처벌이 돼버리면 시킨 애는 무조건 우리 형법상 교사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법상은. 근데 독일 형법은 왜 정범배의 정범이론이라는 게 가능하냐면 간접정범 조문이 우리처럼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인을 통하여 범행을 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하여 범행을 한 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얘가 정부 처벌이 돼도 타인을 통해서 내가 범죄를 한 걸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의사지배가 표지라고 하니까. 그럼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얘가 처벌이 돼도 나도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해가지고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만들었어. 그럼 얘가 형사처벌이 돼. 그럼 나는 교사범이 아니고 그냥 나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정범배의 정범이론이.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형법 해석에서는 정범배의 정범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 얘기하면 그냥 헛소리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지배는 범행지배 이건 범행지배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독일어로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언어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관념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보면 이 기능적 행위지배 할 때, 이 기능적 범행지배 할 때 그 범행은 독일어로 이거를 써요. 이걸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독 정범이 행위지배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행위거든요. 근데 이 타트는요, 이것도 행위예요. 이것도 행위니까 행위지배라고 번역하겠지. 근데 이 타트는 형법상 행위예요. 그 형법상 행위니까 범죄 행위지. 그래서 내가 범행지배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행위잖아. 근데 사실 이것도 행위예요. 이것도 행위야. 그 다음에 한 달 이것도 행위예요. 이게 독일어가 그러니까 이게 페어할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행위야. 이게 그러니까는 행위는 다 행위인데 다 다른 거야.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이게 행위를 행위라고 번역을 하다 보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가처럼 한글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다르게 표현을 써보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석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거의 독일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론적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들어와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일본도 그렇고 세계 한 60개국에서 이게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할 때 우리 언어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가 범행지배 고민했는데 이건 그냥 순수한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행위지배. 단독적 범은 행위지배. 공동적 범은 기능적 범행지배. 기능적 행위. 아씨. 이건 타트니까 이건 기능적 범행지배라고 합시다. 전 앞으로 이거는 범행이라고 번역하고 이건 그냥 행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지배, 공동적 범은 기능적 범행지배, 간접적 범은 의사지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행위지배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단독적 범은. 그러니까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지배라고 하는 거고 의사지배는 우월한 의사를 가지고 타인을 통하거나 타인을 지배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경우에는 의사를 지배해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정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내가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특별히 저항 없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다 이게 되고 내가 이걸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간접정보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환자가 왔는데 이제 간접정보 할 때 사례들이 나오겠죠. 환자가 왔어. 그러니까 봤더니 우리 남편이 잘 가는 술집 마담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 여자가 설사로 왔거든요. 그럼 설사로 왔어요. 설사로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책 읽을 때 이런 사람들 되게 이런 것도 개그에서도 그렇고 거꾸로 쓰는데 설사로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엿을 먹이려면 설사약을 줘야 돼요? 변비약을 줘야 돼요? 헷갈리지? 봐봐. 설사약은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이 아니고 설사를 막는 약이 설사약이야. 근데 개그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쓸 때 설사약을 먹여서 설사시킨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이 사람이 설사 때문에 왔으면 이 사람한테 설사약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변비약을 줬단 말이야. 간호사한테 처방해서 변비 주사를 놔주라고. 이런 경우에 간호사는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다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처방이 내려온 대로 처방했겠죠. 이 경우에도 의사가 간호사를 의사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경우도. 아까 저희 어머니 사례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조카를 의사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네, 아까 내가 저기 가서 내 지갑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의사지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지배라는 거는 타인을 내가 우월한 지위에서 도구로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경우는 중간에 낀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면 집게로 보는 거야. 내 집게. 내가 지갑을 집어오는데 사람이 가서 집어오지만 내 집게. 그러니까 뭐랑 똑같이 보냐면 내가 로봇 보내가지고 로봇가 갖고 오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나는 이용자, 피이용자라고 쓰거나 혹은 이용자,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간접정범에서 중간에 의사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피이용자 또는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기능적 행위지배는 기능적 범행지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역할 분담에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에 참가하는 각자는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 범죄 계획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 가공의 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공동 가공의 의사가 뭐야? 공동 범행의 의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역할 분담. 그러니까 같은 의사 안에 각각 역할을 분담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 행위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걸 다 합쳐서 범죄가 되면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할 때 뭐라고 아까도 표현했지만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예. 일부만 실행했어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네, 이 점이고요. 그래서 망보는 경우도 정범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범죄 계획을 수립해서 조종한 사람도 범행 현장에 없었어도 정범이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조직범죄 보스도 정범이 될 수 있어요. 범죄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왜냐하면 역할 분담에서 이 사람이 다 지휘를 했다면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예, 뭐 종속성에 대해서는 요거 공범 종속성설, 독립성설 뭐 나오는데 이거는
종속 형식은 이건 또 따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교사범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거고. 공범 종속성설과 독립성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공범 독립성설은 정범이 없으면 공범을 처벌할 수 없다. 공범 종속성설은. 그다음에 공범 독립성설은 정범과 무관하게 공범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공범 독립성설입니다. 예. 왜 귀뚜라미가 너 뭐냐 너? 귀뚜라미가 여기 왜 있니? 예.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요 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 간접 점검 할게요. 네, 오늘 요 정도 합시다. 오늘 앞에 이게 녹화로 듣는 학생들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없어서 그 시험과 관련된 얘기 좀 했었는데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때 녹화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그 제가 그 모분 답안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분 답안은 모범이고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견해를 다르게 취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모범입니다. 그냥 모범. 그리고 거기서 견해를 예를 들면 자기 부작위 거기도 보면 자기 부작위 구별해서 그거를 부작위 아니고 자기라고 해버리면 보증인주의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자기가 잡은 방향에 맞춰서 잘 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학에서 다수설이나 판례가 답이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의 논리가. 그러니까 소설을 취하더라도 소설 논리에 정확하게 맞춰갖고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소설을 취하면 소설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이론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웬만하면 다설대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가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저는 가장 1등 답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걸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서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잠깐 5분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소수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저 말고 또 한 분 있어요. 2명 주장하는데 저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상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살하는 게 권리야. 그럼 누가 있잖아.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그거 누가 뛰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힘을 써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막 뿌리시는 걸 잡아서 폭행해서 막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폭행이거든요. 폭행을 해서 막았어요. 자, 막았으면 그걸 형사처벌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 막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반적으로 다수설에 따르면 그거는 당연히 자살 걸리면 권리방 행사 방해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폭행을 했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처벌할 거냐? 그럼 긴급 피난이 안 되거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위전차기에 해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구해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과실폭행이 되는데 과실폭행 처벌하지 않으니까 무죄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주장하려면 연결을 쭉 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거와 관련되는 걸 끝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부생들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소설로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다수설대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판례대로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판례가 앞뒤가 안 맞아요. 판례는 그때그때 구체적 타당성을 그러니까 이제 이론하는 사람들하고 실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론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그 논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무하는 사람들 판례나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타당성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판례 입장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 낼 수 있어요. 판례 입장대로 사례를 풀면 빙글빙글 돌아서 답이 안 나오는 사례를 들을 수 있거든요. 판례대로만 풀면. 그러면 결국은 판례가 결국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와 관련되는 판례를 모르고 있는 것도 몰라도 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판례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쓰실 때 답안 쓰는 기본은 학설이 나오면 학설을 쭉 쓰고 이런설이 있고 판례는 이런 입장이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은 이렇게 된다. 이게 사례 푸는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만 좀 숙지해서 보시고 제 기회가 되면 사례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네, 사례 푸는 방법이랑 사례에서 논점 찾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답안지를 제가 목요일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예.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그럼 80점이 올라갑니다. 그 공지사항에 올린 것처럼 80점이 올라가면 아직 채점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